오늘 정평 특강 제목은 생태 시민과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 이남희 선생님인데, 이남희 선생님 양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희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을 졸업하시고 고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희 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로 계신데, 최근에 이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이제 저서도 내시고, 어떻게 저희와 연결이 돼서 강의를 강의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 중에 이제 가장 간단한 일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백 사용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주위에서 손쉬운 것들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저희가 확장을 해서 지속적으로 생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게 돼서 선생님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 이제 읽어보고 제가 감명 깊은 구절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영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 또는 직관적을 통해 아는 것이다. 영생은 나와 타인, 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이 적혀 있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구입해서 보시고요. 오늘 선생님 강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남희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남희입니다. 이남희 젤뚜루다입니다. 제가요, 생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요, 불교 쪽에서 초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조계종, 천태종, 원불교, 정토회에서 한 10여 군데를 다녔었는데, 정작 친정인 천주교에서는 제가 오늘 처음 강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무리 옆집 아주머니가 친절하신들 쌀쌀 맞은 친정 어머니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정말 친정 어머니를 보러 오는 마음으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강의 자료에 사진도 별로 안 넣고 온통 글자만 있는데 막 제가 찾아서 사진도 넣고 그림도 넣고 진짜 이렇게 좋은 선물을 갖고 오는 그런 기분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친정에 와서 어머니와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분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생태 시민과 영성인데요. 보통 생태 시민하면 한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런 농담을 하는 것 같아요. 생태탕 먹는 시민이야? 근데 그게 사실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왕이면 육식보단 채식이 좋고요. 육식을 꼭 하려면, 소고기, 돼지고기보단 닭고기가 좋고, 닭고기보다는 생선이 좋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스파탐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된 거 아시죠? 예, 근데 그걸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붉은 고기가 발암물질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셨고요. 소시지 이런 햄 이런 종류는 당연히 1급 발암물질인데 아직도 학교 급식에 이렇게 소시지 나온 거 보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할까? 그러니까 자연에 나쁜 건 당연히 인간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태탕을 먹는 게 맞는데 요즘 또 바다도 많이 걱정이 돼서 생태탕을 먹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태도 사실 어렵고 또 시민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태 시민이 누구인가 과연 생각하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출발을 하자면 시민은 권리의식을 갖고 또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국민인데 특히 이제 생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시민으로서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자연과 어떤 관계로 새롭게 맺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생태 시민은 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프란치스코회는 생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는 천주교 중에서도 대단히 앞서가는 그런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전 프란치스코의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시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사실상 온실가스 감소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사실은 좀 언론이나 학교에서 강조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인구 1인 감소, 이게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발표한 그런 연구 논문인데요. 학교에서 그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실제 감소 효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1위가 1인 인구,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이 덜 태어나는 것의 효과가 그 2등으로 있는 그 승용차 이용 안 하기 있잖아요. 이것과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2, 3, 4, 5, 6, 7 뭐 이런 건 다 고만고만한데 2위와 1위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인구 한 명이 준다는 거에 감축 효과가 엄청 큰데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라질까 걱정할 정도로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고, 근데 전 세계도 점차 이렇게 인구가 앞으로는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1번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그 포유류만 무게를 지었을 때 인간이 한 30% 정도 되고요. 가축이, 그러니까 소, 돼지, 뭐 닭 이런 가축이 한 67%, 야생 동물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사람과 또 사람의 먹이가 되어주는 가축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야생 동물에는 아주 숫자도 적고, 그리고 그들 서식지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도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겠죠. 그리고 우리 지구 지층이 벌써 어떤 지층이 생기냐면은 닭뼈로만 만들어진 지층이 생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킨을 먹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구상의 인구가 사람들이 그 연료 걱정 안 하고 에너지 걱정하고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 적정 인구가 2억이에요. 2억. 근데 지금 80억 가까이 됐나요? 뭐 넘었다고 하나요? 그 정도 되고. 그리고 한반도 인구는 적정 인구가 조선시대에 외국인이 왔을 때 생각보다 조선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 득세하고 불평등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조선시대가 살만해서 깜짝 놀랐더라고요. 조선 백성이 굶지도 않고 거지가 없고, 우리 거지가 없기로 유명했거든요. 조선시대. 그럼 당장 뭐 각설이 타령하던 친구들은 누구냐 이럴 텐데 저는 뭐 일종의 연예인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았고 행복하고 평화로웠는데 그때 한반도 인구가 2천만이었거든요. 2천만 정도 됐거든요. 딱 그 적정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북한 1,000만, 남한 1,000만에서 남한도 한 1,000만이면 사실 적정 인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럼 원전 지을 필요도 없고요. 에너지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재활용 안 해도 되고, 물론 재활용은 계속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제가 늦게 결혼할 바람에 아이가 없는데요. 제 주변에 저 친구나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경험은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른 경험이다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잖아요. 그리고 인류도 점차 이렇게 인구수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지구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우리 생물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거든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제 자기 조절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걸 국가나 기업이 강요를 하면서 자꾸 인구를 늘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 늘어나고 소비자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인구 한 사람 감소한다는 것이 서구 선진국, 만약 미국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요. 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합니다. 탄소 배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 인구가 많이 폭발하는데 그 인구 증가에 무색할 정도로 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한 나라에서 인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좀 있고, 그러면
정작 인구가 많이 태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또 일부 아시아 지역은 어떠냐.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요. 여성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정말 때로는 10살도 안 된 나이에 일찍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도 강제로 결혼해서 강제로 자기가 원튼 원치 않는 아기를 낳는 그런 그러니까 여성이 전혀 인권이 없고 자기 몸에 대한 그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슬람 코란 어느 내용을 보면 그 아직 그 성년이 되지도 않은 신부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그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일찍 결혼 언제 결혼을 하냐가 이제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의 그 수가 정해지는 건데 원치 않은 결혼을 일찍 해서 평생 아이만 낳고 그리고 아이 없는 여성은 전혀 어떤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주 열악한 여성의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의 처절한 그 아주 낮은 그런 인권 문제, 좀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일자리도 많이 감소되고, 이제 AI나 로봇이 많이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일자리 없어진다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잠깐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승용차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년 기준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이제 승용차를 이렇게 이용 안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자동차 공해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직장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되도록이면 승용차 이용 안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중요한 건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1년에 비행기를 한 번 안 타시면요. 그 뭡니까? 1년 내내 채식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라는 거예요. 더 큰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편히 쉬시면서 해외여행도 하시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는 그 예를 들면 그 플라이트 쉐임 해서 비행기 타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그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 그레타 툰베리가 뉴욕에서 연설하러 갈 때 굳이 배를 타고 그 풍랑을 겪어가면서 힘들게 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여주는 거죠. 비행기를 안 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건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도 학교에도 어디서도 이 비행기 타지 말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할까요? 물론 그 여행산업, 관광산업이 그 망할까봐 걱정되시는 이유도 있으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다 망했어요. 어차피 다 금지시켜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강제로 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점점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은 점점점 어쨌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좀 규모가 작아지거나 숫자가 작아져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친환경 녹색 산업이 일자리가 무궁무진합니다. 훨씬 더 고급의 일자리가 있어요. 연구도 해야 되고요. 일단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많은데 그쪽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 여행 산업을 걱정할 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외 관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 평생 그러니까 매년 가지 마시고 매년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이렇게 올리셔서 이렇게 남들도 가는데 우리도 한번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비행기 타면 굉장히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된대. 그래서 나는 한 1년에 한 번 가지 않고 한 5년에 한 번 갈 테야. 뭐 한 7년에 한 번 갈 테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대신 한 3박 4일 다녀오지 마시고요. 한 번 가셔서 한 3개월 살고 오세요. 딱 그 관광비자 꽉 채워가지고 뭐 가서 성당 몇 군데 보고 사진 찍어 올린 거 그건 그 나라의 문물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고요. 몸만 힘들고요. 막 빡세게 다녀야 되잖아요. 많이 봐야 되니까. 몸만 힘들고 그리고 뭐 사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정도 잠깐 보고 올 거면. 그래서 저는 돈을 좀 모으셔서 다 모으셔갖고요. 한 3개월 살이 아니면 어떻게 잘 하셔서 1년 살이 이렇게 해서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 문명을 아주 마음껏 다 이렇게 즐기고 오시기를 저는 그걸 권장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그 나라 간의 교류와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 폭도 넓힐 때 생각해요. 그래서 자주 가는 거, 특히 점심 먹으러 일본 갔다 왔다 이런 자랑을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부자 그 젊은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전 너무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되도록 적게 타자. 절대 안 타자는 아니고요. 되도록 적게 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 때 부모님이랑 한 번 가고요. 신혼여행 때 한 번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휴가를 한번 길게 내서 한 번 갔다 오고, 근데 은퇴하시고 가고, 이렇게 한 5번 정도 평생 한 번. 그래서 5대6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유럽, 한 번은 북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5대6을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떠실까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차 사용, 채식하게 다 아시는 거고, 재활용하기도 하시는 거고요. 빨래 널어 말리기. 이건 빨래 널어 말리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요즘 건조기가 또 건조기가 또 이렇게 혼수 일이라고 하고, 건조기 쓰신 분들은 절대 이제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저도 미국에서 1년 연수 생활하면서 아파트마다 다 있어갖고 써봤는데요. 편리하긴 편리해요. 근데 옷감 많이 상하고요. 잘못하면 또 옷에 불 붙은 경우도 한번 있고 그랬는데, 옷감은 진짜 빨리 상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는요. 집안이 이제 건조하다고 가습기 틀어놓고, 그리고 또 빨래는 건조기에 넣는단 말이에요. 빨래를 그냥 널면 그것이 가습기 효과를 내니까 건조기도 필요 없고, 가습기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 또 전조기를 사셨으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아니면 그것도 폐가전이 되니까 절대 버리지 마시고, 요즘 같은 장마철 꿉꿉할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날 좋을 때, 건조할 때는 가습기 역할도 할 겸 널어 말리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친자연적으로 살면 이렇게 순환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넣어서 가습 효과를 내고, 그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말리고 이런 거였고, 농사법도 원래는 그러니까 그 가축기름에서 가축의 배설물로 비료를 쓰고, 그리고 가축에게 먹일 풀들은 우리가 살충제를 안 뿌리니까 또 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순환해서 비료도 안 사도 되고, 사료도 안 사도 되고, 살충제 안 사도 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살충제도 사고, 농약 사고, 비료 사고, 이렇게. 이게 다 사실은 그쪽 기업과 관련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고, 외국의 큰 대기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전 제품 쓰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위를 보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사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에너지 절약하고 친환경 물건 쓰라 그러니까 쓰라는 식으로 대신해요. 뭘 자꾸 사래요. 또. 그러니까 친환경 물건 사려니까 전기차를 또 사야 돼요. 있는 차 버리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기차가 의외로 효과가 에너지 탄소 배출 효과가 10%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또 전기차를 사려면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고 뭐고 금속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금속 재련하고 광물 캐고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재활용, 재사용하기 뭐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정작 더 중요한 얘기를 왜 안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자꾸 또 뭘 더 사라고 한단 말이죠.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가전을 바꿔라고 하는데, 그리고 성장, 여전히 성장, 그러니까 녹색 산업 성장. 사실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요. 더 플래닛 오브 휴먼스인가 이제 그런 걸 보시면, 그것도 사실 다 뭔가 우리가 광석을 캐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왜 두 가지를 얘기를 안 하냐. 소비를, 그러니까 저소비, 그다음에 인구가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라고 거기서 그 영화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공감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더해서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뭘 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원전도 뭘 더하기의 방식을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데까지 오는데, 오는 동안 에너지가 얼마나 쓰여진지 아십니까? 거의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100을 만들었다면 오는 동안 벌써 50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거리로 오는 송전 에너지가 그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심하고, 사실 우리가 근거리 에너지를 쓰는 방식, 그리고 사실 우리 몸을 이용하는 방식.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저도 살이 쪄서 만약 굽니다 그러면은 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지, 그걸 또 헬스거라 가서 전기를 쓰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이 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 음식을 먹고 토한다 그러면 저런 참 미친 사람이 있어 이러잖아요. 열심히 많이 먹고 열심히 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저희 이 아까운 살을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 빼세요? 저는 그거를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서 그리고 전 조깅도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기서 여기까지 쓸데없이 이렇게 다녀요? 뭐 신부를 한다든지 내가 택배를 한다든지 볼일 보러 간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청소를 저도 뭐 로봇 청소기 씁니다만 이렇게 청소도 몸소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를 다른 에너지로 이렇게 쓰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환경을 살리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쓰는 방식이 아니라 뭔가를 덜 쓰고 안 쓰고 이런 방식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미 제가 다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무엇을 대체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뭔가를 줄이는 아껴 쓰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그럼 생태 시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생태 시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제가 앞에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그 옆에 있는 그 쓰여지는 한글 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폭군입니다. 폭군. 그리고 폭력을 막 행사하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폭군보다는 좀 좋은 왕인데요. 여전히 훈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훈계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스튜어드라는데 집사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생태 시민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파트너십, 동료, 평등한 관계. 그다음에 그 참여자, 파티시펀트 참여자라는 뜻인데요. 저는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는 그 약간 그 배우, 아주 개성 있는 사람. 전 그거를 의미해요. 개성 있는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연과 합일되는 영성. 이것이 생태 시민의 어떤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6가지가 그 점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러면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사실 약간의 어떤 물리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약간 술 먹고 술주정뱅이가 막 사람들 때리려 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손 잡고, 그러지 마 라고 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각각의 어떤 이런 태도가 꼭 반드시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생태 시민이라면 3, 4, 5, 6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자세하게 그 제가 얘기한 1번 그 폭군과 그다음에 그 훈계하는 사람이 어떤 건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그 연산군으로 그 등장한 그런 배우의 모습인데요.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는 그 폭군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막 함부로 나한테 대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이것이 자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연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고 정복한다. 자연을 정복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캐내고 그리고 뭐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우리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자연에 대해서는. 우린 자연을 어떻게든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든 잘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사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옳지 않다. 그것이 가져온 이제 자연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낫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교장 선생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그런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이런 그 말이 나오면서 굉장히 저는 기분 좋은 게 이제 이런 말씀 별로 하시는 분이 사라졌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사라지셨는데 훈계하듯이 이거는 이제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이어서 생태 시민은 어때야 되는지 설명드릴 때 인간관계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참 싫은 것 같아요. 무조건 해 뭐 이런 말 진짜 싫은 것 같아요. 강아지도 훈련시킬 때 먹이를 줘야지 해요. 조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한테 무조건적으로 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표현 굉장히 싫고. 나 땐 말이 아니 우회적인 표현이긴 해요. 나 땐 이랬어 라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젊은이들이 그걸 용케 알아듣고 되게 듣기 싫어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아까 얘기한 생태 시민이 아닌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돌보는 집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 테레사 수녀님을 이렇게 그 사진에 담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이제 자연을 지배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떠나서 이제 내가 자연을 돌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돌보는 그런 그 일들을 요즘 많이 해요. 특히 집사란 표현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주목을 했습니다. 고양이 집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인간과 다른 종에 대해서 친절하고 보살피는 그런 거로 나아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력하는 동료. 그러니까 돌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가 취약하고 뭐 이랬을 때 내가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관계는 동등해요.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강아지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말티즈 같이 이렇게 그런 강아지는 우리가 손질도 해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발톱도 깎아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자연과를 맺는 관계에서 내가 집사가 된 관계고요. 동료를 맺는 강아지는요. 예를 들어서 마약 찾는 개, 수색견, 군견, 경찰견, 뭐 아니면은 그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안내견. 이런 강아지는 우리의 동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는 평등한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를 들면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 이성 이런 점에서 뛰어나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뛰어나지만 냄새 맡고 이런 거는 훨씬 강아지가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재주를 가진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동등하게 인정해준 그런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도 우리의 동료다. 우리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런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여기 나온 이 사진은 무슨 장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영화 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요. 그 리바운드라고 하는 농구 영화예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시거나 이렇게 미리 줄거리 듣는 게 너무 싫으시면 이렇게 귀를 이렇게 막으셔도 돼요. 근데 앞으로 보실 생각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시면 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 중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가운데 이렇게 통통하고 귀여운 이 주인공이 그 젊은 사람이에요. 한 20대 중반? 그런데 그 농구팀 코치가 돼요. 코치가 돼서 고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본인이 한때 잘 나가는 농구의 선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빛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어서 대회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목표는 승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해요. 아까 말한 폭군의 형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래요. 그래서 위치를 다 정해줘요. 너는 방어만 해. 너는 슛만 해. 너는 패스만 해.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근데 어디 경기라는 게 여러분 저도 농구 경기 하나도 모르는데 이 영화 보고 좀 알았는데요. 만약 한 선수만 계속 슛을 날리면요. 다른 상대방 선수들이 그 선수만 막 감싸서 막으려고 해요. 그럼 경기가 안 돼요. 경기에 이기려면 다들 재능이 있어서 누가 슛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코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다가 정작 그렇게 하면 또 내분도 일어나요. 선수들끼리 막 화가 나고 질투하고 그래요. 누구는 슛만 하고 난 뭐만 하고 내가 저걸 할 수 있는지 못하게 하고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분이 일어났어요. 협력이 깨져요. 그런 상황은. 그래서 결국 또 대회에 나가서도 완전히 참패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코치가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펑펑 울면서 이제 선수들한테 얘기해요. 이제 나중에 잘 깨닫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패스하고 싶으면 하고 슛하고 싶으면 해.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작전도 짜요. 작전도 짜고 근데 이 팀이 완전 기적을 이뤘다는 거잖아요. 원래 농구팀이 한 15명 돼서요. 이렇게 선수 교체를 해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결승까지 간대요. 근데 여긴 6명이 끝까지 계속 싸우면서 세상 결승까지 갔어요. 이름도 없는 팀이었는데. 준결승까지 갔어요. 마지막 결승전에서도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이렇게 신나게 각자 빛나게 해주면서 자유를 맡기니까 그렇게 잘 싸우더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평등하고 협력하는 이 관계가 모든 팀워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좀 굉장히 또 웃긴 아주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코치가 이제 울면서 후회하면서 막 그래요. 내가 너무 잘못해서 하면서 동네에서 술 먹고 막 큰 소리를 하니까 저 먼 동네에서 개들이 왈왈왈 하고 막 짖어요. 짖으니까 이 코치가 뭐라고 했냐면 조용히 해 사람이 말하잖아 그래요. 저 거기서 진짜 아주 빵 터졌어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동물 같다니 평등한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종이 지금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동물종아 좀 조용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해 뭐 그런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사람이 내가 얘기니까 너 강아지 넌 조용히 이렇게도 들렸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동료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한 참여자 그 5번째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동등하고 협력하는 거 그래서 모두가 평화롭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만 살아요. 예를 들어 우리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렇게 사는데요. 그 사실은 영화도 그렇고 영화도 뭔가 반전이 있으면 좋고요. 가끔 그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야지 얘기가 재밌어져요. 뭐든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연수 때문에 하와이 1년간 있었는데 다들 너무 친절하고 꽃들이 피고 새가 울고 뭐 이렇게 있는데 다들 협력적이고 평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곳이죠. 한 6개월 살았는데요. 못 살겠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천국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정말 천국 같은 곳인데 맨날 그렇게 서로 웃고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뭔 재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뭔가의 사건이. 그래서 모든 그 재미있는 이야기의 출발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전학생이 하는 사람 왔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뭔가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뭔가 달라야 되고 그래야지 내 앞에 무슨 일이 날지 궁금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남들이 저한테 왜 사냐고 그러면 내일 무슨 일이 날지 궁금해서 산다고 그렇게. 내일도 똑같은 인생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고 줄거리를 풍성하게 하고 뭔가 우리를 재밌게 하는 그런 존재는 호기심을 일으키는 존재일 거예요. 아주 낯선 것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낯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하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지구를 누가 살릴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곰이 북극에서 곰이 이렇게 남극인가 또 곰이 그렇게 된 먹이가 없고 이런 걸 보고 큰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집적으로 막 이렇게 책을 읽고 이래가지고 완전 환경 관련해서는 거의 박사 이상의 어떤 지식을 갖추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어떤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비정상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전부 다 눈이 하나 있는 데서는 눈이 2개인 사람이 비정상이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정상이고 우리 모두 비정상이 아니고 우리 같이 둔감해진 사람 비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이 인류를 누가 살릴지 모르니까 종의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꿀벌이 사라져도 인간이 죽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낯선 존재, 낯선 것에 대한 마음을 열어야 된다. 힙스터란 표현 아시죠? 힙스터란 표현은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되게 아주 멋쟁이에요. 남들 하려는 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다니는데 남들 다 하고 다녀요. 그럼 그 순간 그 사람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비주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2000년대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자칭 힙스터가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계속 변하겠죠. 왜냐하면 이미 유행돼 버린 걸 또 안 하니까. 최근에 어쨌든 힙스터는 채식에다가요. 제가 이제 젊은이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들은 얘기인데 4종 세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채식하고요. 그다음에 페미니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생태 문제 관심 있고 그다음에 결혼 안 하고 뭐 이런.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아주 최근에 잘 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고 개성 있고 차이가 있고 이런 존재들이 우리 또 인류나 자연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해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집사로서의 생태 시민 무엇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스튜어드라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비행기로 치면 승무원, 간사, 청지기, 집사. 그래서 옆에서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정서적으로 깊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하관계를 넘어들면 이제 쌍방향적 그런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고양이를 돌보지만 또 고양이로부터 위로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9개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캐롤 크리스트라고 하는 여신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예요. 근데 이 9개의 시금석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미국의 원주민들의 전통,
오랜 전통, 그들의 지혜를 모아보니까 이 9가지로 추려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동양적이기라도 여겨지는데요. 아메리칸 인디언이 동양에서 건너가는 건 아시죠? 우리랑 유전적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서구인의 그 과학적 심장의 사고보다 그래서 더 친환경적이고 동양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금석을 가끔 그 모세 10계명이랑도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책에 썼는데요. 모세 10계명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이 9개의 시금석은요. 예를 들어 모세 10계명 중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양육하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 생명을 양육하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뭘 양육하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남편을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을 넘어서 자녀분, 그다음에 그 꽃도 키우시고, 그다음에 동물도 기르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실 생명의 그 양육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아름다움을 느끼며 걸으라. 걸으라고 하잖아요. 벌써 여기서요. 너무 신기하게. 차 타지 말고 걸어다니라고 하는데 생명과 아름다움을 걸어다니시면서 꽃도 보고 풀도 보고 이렇게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맨발 걷기 하면은 각종 뭐 암에 효과가 굉장히 좋다잖아요. 그래서 맨발 걷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몸을 통해 오는 지식을 신뢰하라. 저는 이것이 정말 요즘 시대에 중요한 말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몸이랑 너무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러니까 이 넋이 나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머리가요, 몸이랑 요즘 따로 놀아요. 맨날 우리 머리와 눈은 이렇게 휴대폰 보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게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가려운지 배고픈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갱년기 때 불면증을 엄청 심하게 앓았는데 제가 제 몸과 소통하면서 그 수면제 하나를 먹지 않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아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고 있다는 것 그때 알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거는 전 명상에 관심이 있어갖고 명상 종류를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제일 좋은 명상은 내 몸을 내가 알아차리는 명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생태 시민은 세포 시민과 친해야 된다. 세포 시민. 제가 그래서 여러 과학 책도 많이 봤는데 그 자발적 진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몸에 각각의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능이. 그리고 심지어 내 대장에 있는 그 미생물 있잖아요. 얘네들도 다 독자적인 개체잖아요. 그래서 내 미생물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고요. 내가 왠지 우울해. 아무 이유 없이 내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머리는 굉장히 일부분만 그 기능을 하고요. 내 몸의 세포들이 엄청난 기능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몸의 세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내 감각을 잘 느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온통 정신이 외부에 딴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오감,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 얘기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 감각이 더 있대요. 하나는 이렇게 위치 감각이에요. 내 팔이 뒤에 있는데 내 팔을 보지 않아도 내 팔이 어디쯤 있는지 알아요. 그게 여섯 번째 감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일곱 번째 감각이 내 내부 감각이에요. 내가 피가 도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숨이 이렇게 아래 폐까지 내려가는 시원함, 이런 걸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잖아요. 근데 딱 자기 전에 한 5분, 10분만이라도 누워서 숨을 쉬면서 내 숨이 폐로 내려가서 피가 돌고 이런 것만 느끼셔도요, 내 세포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밥 먹고 몸에 좋은 걸 이렇게 먹고 나면 굉장히 내 그 위하고 장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그 화장실 갔다 와도 굉장히 내 장이 좋아하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그런 내 몸과 지나면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딱 누워서 그 생각을 하지 말라요. 생각이 어떻게 안 하게 돼. 이렇게 생각나죠? 근데 내 몸의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사라지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저기가 막 아픈 게 느껴져요. 전 제일 처음에 항상 어깨가 아프거든요. 어깨가 막 아프면, 나 오늘 너무 아팠어.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구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끝이 찌릿찌릿 하면서 이제, 발끝까지 이제 그 피가 도는 것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히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포 시민들이 이제, 이제 됐어. 하고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잠이 안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몸이 괴롭다고 막 나랑 얘기 좀 하는데
이 두뇌가 내 몸과 얘기할 생각 안 하고 온통 딴 생각하는 거야. 아, 내일 아침에 뭐 하지? 뭐 내일 누굴 만나지? 아,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는데 걔랑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 몸과 얘기를 한번 하시라. 그래서 몸을 통해 오는 지식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온갖 여러 가지 의학 있습니다만 내 몸이 얘기하는 게 최고 중요하다. 그걸 들어라. 갈등, 아픔, 고통을 사실대로 말하라. 사실 싸울 때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별로 싸움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등, 아픔, 고통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내 진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꾹꾹 닫아두실 필요 없어요. 이걸 진실하게 말씀을 하라. 오직 필요한 것만을 취하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정말 생태적인 얘기죠. 당신의 행동이 다음 7세대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라.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양심 있는 사람은 생태 시민이에요. 내가 쓰는 건 막 쓰는데 왜 이후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그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요. 내가 일말의 양심 있으면 내가 살았을 때 좀이라도 잘해놓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생명을 우리가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처럼 살생하지 말아서 어떻게 개미도 안 밟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떨 땐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먹을 가축들이 살아생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또 죽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죽어야 되지 않을까. 고마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죽이고 먹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넓은 자의식을 펼쳐라. 생명의 그물망을 보수하라. 그러니까 어딘가 아프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살펴보고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9개의 시금석이 너무나 좋은 생태 시민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해서는 또 이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침팬지, 그러니까 인류 과학자들이 그 침팬지를 연구하게 된 이유가 그 인간이 과연 본성이 폭력적인가 아닌가를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침팬지들이 굉장히 사납고 싸우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막 동족 살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우리 인류임에도 그런 거로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보노보라고 하는 침팬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보노보를 보고 그 생각을 다르게 하는데요. 그 보노보는 침팬지랑 다른 거는 침팬지는 수컷이 지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냥을 해요. 육식을 하고. 근데 좀 과일 같은 먹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냥을 하고 육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세고 강한 사람이 대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 그런 단체입니다. 한편 보노보는 암컷이 중심인데 대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게 수컷이 대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위기적이고 서열이 정해지는데 암컷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이 보노보라고 하는 종류는 갑질이나 폭력적이지 않고 그냥 존경받는 종류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좀 먹을 것이 좀 풍부를 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좀 풍부하고 이런 것이 좀 평화롭지 않나 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등이 좀 사라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굉장히 평등하고 평화롭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수컷은 폭력적이고 그럼 암컷은 평화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제3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미어캣이라고 아시죠? 미어캣. 맨날 이러고 보는 그 동물 있잖아요. 그 암컷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이 미어캣은 또 암컷이 지배를 해요. 암컷이 대장인데 수컷보다 더 사나워요. 수컷보다 더 사나워요. 완전히 내가 명령한 암컷만 새끼를 낳아야 되고 내가 허락하지 않은데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막 죽여버려요.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 그 동물이 그렇게 잔인하다니 그것도 암컷이 깜짝 놀라셨죠. 근데 그 암컷을 검사를 해보니까 그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테스토스테론인가? 그거 수치가 수컷보다 더 높아요. 와. 그럼 이 미어캣은, 이 미어캣 암컷은 도대체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남성 호르몬이 더 많은 이 미어캣은 도대체 암컷이냐? 수컷이냐? 저는 그래서 여성, 남성 분류가 참으로 무의미하다. 왜냐면 모든 여성들이 다 그 남성 호르몬이, 소위 남성 호르몬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성도 굉장히 여성보다 더 온화하고 친절한 분이 있고 남성보다 더 무서운 여성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약간 남성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49% 남성, 51% 여성. 근데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다 있거든요. 그것도 갱년기 지나가면 더 남성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성, 여성 편가르게 싸울 일이 전혀 아니고 이게 사나운 사람들이냐, 평화로운 사람들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태 시민은, 그래서 요즘 그 핫한 힙스터들은 남성들은 다 털을 밀어버려요. 그 수컷처럼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점점 그 가운데로 몰리는 거예요. 가운데로 몰려서 머리도 기르고 여성들은 또 그러니까 인류를 둘로 나누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형 4개로 나눠서 4가지 유형이 있다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인류를 둘로 나눠서 2가지가 있다랍니까? 우리 많은 것이 공통적이고 약간만 다를 뿐인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도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굉장히 생태시민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보노보가 같은 그런 평화로운 그런 그 종족이 실제로 있어요. 미국 선지민의 이로커이족, 히말라야 모소족, 스마트라 미낭파카우족.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와 그 자매와, 근데 여기 특징은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서 물론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있어요. 평생 한 친구랑 이렇게 연애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빠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회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영화나 들어보면 술 드시고 와서 막 그 가정 폭력하고 그런 아버지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 종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은 가족이 아니어서 막 이런 생각도 좀 가끔 해요. 그 아버지를 가장 사랑할 분은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옆에 있지 못하고 난생 처음 본 여자랑 결혼해서 이 여자를 부양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도 길러야 된다고 하고 나는 엄마 옆에 가면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인데 그리고 어느 순간 돈 벌어서 와보면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고 나만 들으면 딱 얘기도 안 해. 나는 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저 멀리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갑자기 어느 여자가 탁 데려가서 난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결혼해서 사는 이 사회가 인류에게 과연 맞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인가 저는 요즘 결혼 안 한 이유 다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는 사실 새들이 주로 조류들이 하는 그런 가족 형태거든요. 알을 품고 먹이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가족 형태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하면 대단히 좀 조심스럽지만 급진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쨌든 평화로운 사회는 그러니까 기본 단위는 이거예요.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딸은 크면 빨리 내보내요. 딸이 딴데 가서 너도 애 낳고 살아라고. 엄마 아들이 기본 단위다. 그리고 엄마는 걱정 안 해요. 다 아들이 날 돌봐줄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가족관계. 그러니까 그런 가족관계가 사실 인류의 전형적인 원래 가족 모습이었어요.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 한 사람, 그 다음에 부인 한 사람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동료로서의 생태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평등하고 그런 거다. 중요한 거는 평등이고 서로 협력한 존재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보면요. 과거의 사회운동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했잖아요. 근데 최근의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의 사회운동을 보면은 지도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민주주의로 그 동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아주 빛나는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인데 우리 민주주의 운동의 특징이 지도자가 안 보여요. 3.1운동 지도자가 누구예요? 4.19 누구예요? 6월 항쟁 지도자 누구예요? 광주는 누가 지도자? 우리는 없어요. 우린 일찌감치 지도자 없는 이런 사회운동을 해왔다. 그래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훌륭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회운동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진적인 거다. 그래서 결국 리더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리더란 카리스마 넘치고 앞에 나와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이 절대 리더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누군가 같이 하려고 돕는 그런 사람을 찾는 그런 것이 진짜 중요한 그런 리더다. 그럼 내가 친절해야겠죠.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다. 그리고 누가 나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넌 틀렸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을 얘기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그 의견을 같이 포함하여 나의 의견으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그것들 리더입니다. 그래서 반대자를 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테디의 한 장면인데요. 맨 그 앞에 있는 우통을 벗어제낀 남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모든 사람이 원래 2명이 아니라 1명이었는데요. 이렇게 풀밭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성이 앞에 나와서 갑자기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멀뚱히 쳐다봐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미친 사람인가?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 옆에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더니 또 자기가 같이 온 친구들한테 나와서 같이 추자고 그래요. 근데 이 세 명이 춤추고 나니까 기적이 벌어집니다. 어떤 기적이 벌어진지 보시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춤을 시작하고요. 저 멀리서 야 춤춘다 하라고 막 달려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춤을 추는 춤판이 벌어져요. 근데 만약 이거를 옆에서 역사가가 보고 역사를 책을 기록을 남긴다라고 했을 때 이 춤판의 시작은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처음에 우통벗어 낀 그 사람이라고 춤이 시작했다고 분명히 쓰겠죠. 하지만 이 춤판을 이룬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이 나가줘서 그렇게 안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까지 끌어들여서 용기를 낸 거죠. 이 친구까지 와서 진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춤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진짜 리더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판을 봐요. 판을 보다가 어떤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요. 근데 저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럼 부추겨주는 거예요. 부추겨주고 맞아? 그렇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에게 나서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냥 나서지 말고 가만 보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돌연변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괴상한 사람이 누가 말을 하는데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럼 부추겨주는 거예요. 하라고. 정말 진짜 리더는 촉진자. 요즘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라는 표현 썼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역할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역할 최고 잘하죠. 내 아이들, 내 자식들, 내 남편 다 그렇게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리더는 사실 우리들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연에 사실 이런 게 보인다. 이런 게 보인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원숭이가 우리가 이런 신성한 곳에서 원숭이에게 자꾸 제가 정말 죄송한데 흰머리 카푸친이라는 원숭이는 어떤 원숭이냐면요. 그러니까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이 원숭이한테 한 원숭이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똑같은 원숭이들이 한 원숭이는 오이를 주고요. 또 한 원숭이는 포도를 줘요. 근데 포도가 되게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평상시 이 원숭이들이 오이를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 오이 먹던 원숭이 오이가 버려요. 딱 던져요. 안 먹겠다고. 정의감이 있는 거예요. 정의감이. 왜 우리를 다르게 대하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를 못 먹으면 손해인데도 오이를 버려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침팬지인데 침팬지가 폭력적이지만 이 친구들 되게 협력적이에요. 침팬지에 가면은 포도 먹던 원숭이도 포도를 버려요. 그러니까 연대하겠다는 거예요. 나 저 오이밖에 못 먹는 원숭이랑 연대해서 나도 같이 싸울 테야라고. 근데 세 번째가 보노보인데요. 보노보는 딱 그래요. 이 애한테도 포도를 줘라고 딱 시정 요구까지 해요. 그러니까 해결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이러는데 우리 인간은 왜 못하겠어요? 우리 잠시 용기만 내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력하는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생태시면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아까 몇 시까지 얘기했는지 깜빡 잊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힙스터로 제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평등과 협력이 중요한 거였어요. 마지막 힙스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말한 평등과 협력을 강조했다면 우리 참여자 모델은 각각의 고유성과 차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아무리 원숭이 얘기했지만 우리 원숭이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만약 연극이 있다라면은 인간은 인간의 독특한 역할이 있다. 합리성과 자의식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의 캐릭터로, 난 나의 캐릭터로, 강아지는 강아지의 캐릭터로 각각 의미 있는 역할을 차이를 갖고 우리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다. 그게 강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세분화된 더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게 특이성인데 정체성이란 이런 겁니다. 나는 여성이란 정체성, 나는 한국이란 정체성, 나는 아시아인이란 정체성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참 사실 집단주의가 되거든요. 애국심 강조하게 되고 난 남성이랑 대결해야 되고 이런 건데 사실은 나는 만약 지구상의 인구의 80억이라고 하면 80억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나예요. 그게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성이면서 뭐면서 여러 가지 이런 조합을 갖춘 성격도 이렇고 체질도 이렇고 이건 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화이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화이부동 뭐냐면 화합한다. 화합할 때 똑같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군자들이 주로 그렇게 한대요. 군자들은 사람들이랑 조화롭게 잘 지내요. 하지만 똑같아지진 않아요. 근데 소인배들은 똑같아지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스타그램 보면서, 누군 이 옷 입었어? 나도 이거 사야지. 그러니까 요즘 애들 다 얼굴 보면 똑같잖아요. 요즘 다 입꼬리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나 입꼬리, 보면 다들 뭐, 광대같이 입꼬리 다 올라가 있고, 뭐, 보면 다 똑같아, 얼굴이. 이게 이제 소인배 같이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전 너무 이런 점은 정말 걱정스러워요. 다들 누가 한다면 다 우르르 따라하고 말이죠. 이게 소인배. 근데 그들은 또 서로 싸워요. 왜냐면 고중했을 때 급을 나눠야 돼. 난 조금 더 비싼 거, 난 조금 더 뭐 이렇게 되는 거. 소인배들은 똑같아지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군자는 화합하는데 같아지진 않는 거야. 자기의 온전한 나 자신 스스로. 나는 내가 이거 원하는 거야. 나답게 사는 거야. 남이 뭐라든 뭐. 그렇게 사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야지. 사실 여러분 그 재창과 합창의 뜻을 아시죠? 재창 모두 똑같이 부르는 거고요. 합창은 화음이 들어가는 건데 차이가 있으니까 화음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듣기가. 그래서 모든 그 조화로운 거는 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야기도 제가 했겠지만 뭔가 반전, 예기치 않은 사건이 일어나야 재밌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날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제가 한번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이상한 친구, 화나는 친구 보면은 정말 저런 친구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내가 영화를 볼 때는 반전을 즐기면서 왜 내 인생의 반전은 안 즐기지? 내가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화로서 보면 되게 재밌는 아주 도전적인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면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난 왜 이거 비극으로 여기지? 뭐 이런 어느 날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 온갖 불행과 그거는 내가 역경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큰 스토리의 배경이 되니까 절대 불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되게 보기 싫은 친구들은 아주 이야기를 재밌게 끌어갈 굉장히 중요한 조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돌연변이가 있어야지 생존 능력이 커진다. 누가 이 인류를 살지 우리 모릅니다. 그리고 경쟁은 제일 생각 들어요. 막 경쟁해서 비싼 옷 사고 싶잖아요. 이게 원래는 되게 신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제가 왜 하와이 되게 재미없어 들었잖아요. 뭔가 신나고 싶어요. 신나고 싶어. 근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포츠를 하시면 돼요. 스포츠. 그래서 제가 농구가 이렇게 재밌구나. 막 이렇게 경기를 해서. 근데 뭐예요? 상대도 잘 썼으면 이게 승리가 목표가 되면 상대는 당연히 패배시킬 존재가 되는데 그 과정을 즐기게 되면 저도 니네 잘 싸웠네 멋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즐거운 그런 것이 되면 그걸로 우리의 경쟁 심리. 그러니까 원래는 우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 풀어서 우리가 맨날 공부만 하잖아. 공부하고 돈 벌고 이래야 되니까 그 운동하고 놀고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왜곡돼서 변형돼서 나타난 게 우리가 자꾸 사치하고 소비하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시하고 소비하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막 우리나라 무기가 엄청나게 생산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에 전 이런 건 함석헌 선생님 그랬습니다. 최고의 사치가 전쟁이다. 미군 전투기가 1시간 몰 때요. 1년간 자동차 모는 정도의 가스가 휘발유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1년간 자동차를 안 타도 전투기 한 번 1시간 돌면 다 날아가요. 전쟁이 그만큼 큰 탄소 배출하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이런 나라가 우리 탄소 집계할 때 이 전쟁 이런 거 무기는 딱 제외시켜요. 아예 집계 넣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전쟁부터 사실 없애야 돼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안 하려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평화, 반전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놀자는 거예요. 좀 놀자.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지 말고 조금만 일하고 가난하게 살면서 재밌게 놀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이 일하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일하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축구하고 농구하고 우리가 탄소 안 쓰고 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노동 생산 소비 그만하고 이제 그만 놀자. 일자리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일을 하시라고. 대신 제가 아는 분은요. 대기업의 직원이었다가 중소기업 사장도 해봤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주는 88만 원 받고 사세요. 근데 학교도 공짜로 보내준대요. 그런 분은. 그래서 대학에도 이렇게 사이버대에 들어와서 제가 사이버대잖아요. 거기 제자하기도 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88만 원 갖고 인천에서 조그마한 월세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연 듣고 다니고 공부하고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해드려서 이렇게 즐겁게 사시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동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동학이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종교, 불교, 사실은 천주교 다 외국에서 왔잖아요. 동학은 우리나라 종교예요. 동학이 뭐의 반대말인지 아세요? 서학이에요. 서학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예요. 천주교예요. 근데 동학이 누구를 모시는지 아세요?
천주님 모셔요. 천주님. 그 동학에서 쓰는 그 기도가 있는데 중요한 게 그 시천주 조화정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천주. 천주님을 모셔서 조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거든요. 천주님 모셔서 하늘님에게서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천주님을 모시는 종교였다. 그래서 저는 동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서쪽 이스라엘에만 나타나셨겠어요? 당연히 동양에도 나타나셨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한국에도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동학 경전 다 여러 번 봤거든요. 구구절절 너무 감동이고 특히 우리 프란치스코회에서 말씀하신 거랑 딱 맞습니다. 또 거의 똑같은 말도 하세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셨구나 저는 생각을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생태랑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천식천입니다.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이런 개념인데요. 여기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 하늘이란 표현은 천주란 뜻이에요. 천주. 천주의 이제 그 동학식 표현인데 천주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느님을 키우기 위해서 동질이 된 자는 이 동질이 된 자는 뭐냐면요. 같은 거예요. 인간과 인간 뭐 이런 거예요. 상호 부조로서 이건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돕는다라는 거고요. 이질이 된 자는 그러니까 다른 종류란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 이렇게 다른 거. 이거는 이천식천. 그러니까 서로 먹어요. 먹긴 먹는데 먹는 사람도 하늘이고 먹히는 존재도 하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관계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한편에서는 동질적 기화, 그러니까 같은 관계로서는 종속을 양켜고 종속을 서로 키우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서로 키우잖아요. 근데 이질적 관계는 서로 다른 존재는 종속과 종속이 서로 연대적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거다.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일단 서로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돕는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은 서로 돕는다. 서로 먹지 않는다. 인간은 안 먹잖아요. 근데 같다라고 하는 범주가 조금 넓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동학에서는 네 발 달린 짐승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포유류는 좀 덜, 원숭이 당연히 먹지 말아요. 요즘 그래서 동물권 운동 하시는 분이 최소한 그 영장류는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발 달린 포유류는 좀 덜 먹고 인간이랑 조금 더 다른 게 뭐예요? 두 발 달린 새잖아요. 새는 좀 먹어도 되고 더 다른 건 뭐예요? 생선이잖아요. 생선은 좀 더 먹어요. 제일 다른 건 식물이에요. 과일은 아예 먹히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를수록 먹어도 된다. 다를수록 뭐예요? 연대적 성장 발전을 한다. 원래 같은 것끼리 먹으면 근친 교배랑 비슷하게 나에게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먹어보자 도움이 안 돼요. 나랑 다른 걸 먹어야 나에게 없는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말을 그린 마글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먹고 먹힌다는 거는 야국강식, 그러니까 센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더 복잡한 정보로 나가는 거다. 예를 들면 우리 눈 있잖아요, 눈. 이게 원래 다른 독자적인 생물이었어요, 원래. 어느 날 미생물 단계에서 이렇게 빛만 보면 반응하는 어떤 생물체가 있었는데 한 생물체가 없어 이렇게 합친 거예요. 합쳐갖고 이걸 우리가 먹힌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합쳐져서 얘는 눈 역할을 해주고 얘는 그것 덕분에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사실 전체는 제가 아까 세포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몸에는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이다 그럼 딴 데 어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점점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런 종이 되어가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서로 다른 종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채식주의자의 굉장히 그 좋은 논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닮을수록 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닮을수록 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요즘 복날이니까 수녀님들도 개고기를 많이 드시는 수녀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소돼지는 안 불쌍하냐? 이제 툭하면 댓글 달려요. 이제 개고기 논쟁에 있으면 반드시 댓글에 소돼지는 안 불쌍하냐? 개만 불쌍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돼지도 불쌍해요, 사실은. 소돼지도 좀 덜 먹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개, 고양이는 이 논리에 의하면 진짜 동질이에요, 동질. 이제 우리가 한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음식도 거의 같은 걸 먹고 나와 동질이 된 자가 이제 개고양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심정적으로도 우리 감정적으로 개고양이를 먹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실 우리 본성이기 때문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하면은 그렇게 그닥 모순되지 않는다. 나랑 동질적 관계라서 우리가 못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학의 이천식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채식주의적인 그런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라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또 어떤 학자가 이렇게 돌아다녀 봤대요. 여러 공동체를 돌아다녀 보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됨, 내 스스로 내가 됨, 그리고 연결하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 따라하려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모습, 나의 본성, 그거를 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내가 연결되려면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걸 잘 살피셔서 민폐끼치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동료와 만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재활용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영성이었잖아요.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심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래서 자연과의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어떤 영적 일치를 경험하고 각 주체의 정체성은 이런 자연의 신상 과정과 합해진다. 제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천주교에서 많이 하는 그 관상기도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기도를 막 하잖아요. 뭘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도는 하느님의 말을 듣는 거라고 그렇게 전 들었고 조용히 듣는 것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사실 어떤 아주 초월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우리 자연과 합일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 나의 마음 있죠. 언뜻 느끼는 나의 양심.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길거리 아스팔트에 지렁이가 있는데 이 지렁이를 차마 못 밟고 지나가서 어디다 풀숲에 놓는 그런 마음. 전 바로 그런 마음이 그 영성이라고 느껴지고 병자를 가면 돌보고 싶은 아까 우리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연결됨.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사랑을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연결됨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결하는 것이 물리학으로 사랑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중력 있잖아요. 막 이렇게 끌어들이는 중력. 그건 뭘까 했더니 물질이 외로워서 그 중력. 그리고 영화의 한 대사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자연 이것에는 연결과 사랑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서학과 동학 그 영성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점이 있는데 하나 차이가 있어요. 하나 이제 이거 소개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서양의 신은 전지전능하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그럼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전능하신데 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 딱 그래버리죠. 그렇죠? 근데 동양의 신으로 가면요. 그 문제가 싹 해결돼요. 약간 부족해요. 동양의 신은.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동양은 대대로 기와를 지을 때요. 세 장을 거꾸로 지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도 부족한데 우리 인간이 감히 뭐라고 완벽하게 기와를 지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살짝 부족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천주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요놈 봐라, 요놈이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는 건 그거예요. 일단 만들어 놓으셨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됐어? 요놈 봐라, 신기하다. 이렇게 우리가 AI 이런 거 보고 신기하듯이 그러시는 거. 어쨌든 그런 건데, 약간 부족한 동양의 신이 되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도와야 돼요. 하느님이 이 지상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우린 도와야 돼요. 왜냐? 하느님은 조금 부족하시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개미 입장에서 인간을 보면 인간은 완벽하다고 느끼겠죠. 그쵸? 인간이 발만 밟으면 막 땅이 파죽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간이 완벽해요. 좀 많이 부족하죠. 우린 개미랑 소통하고 싶지만 개미랑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개미와 인간의 관계를 봤을 때 개미가 인간을 도와줘야 돼요. 꿀벌이 인간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동학에서는 시천주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을 모신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양천주입니다. 양천주. 하느님을 키워드려야 돼요. 하느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래서 아까 생명을 양육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잘 키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잘하시게. 그래서 천인상여, 인간과 하늘이 서로 돕는다. 서로 더불어서 살아간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인간의 주체성도 살아나고 우리의 인간의 자부심도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할 일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우리는 그래서 만사, 이렇게 무슨 해결되는 천의인, 하늘은 인간에게 의지한다. 근데 인간은 먹을 거에 의지해요. 우리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먹는 게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께서 말씀하시기를 달님 누님, 햇님 언니, 땅은 우리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 동학에서 이런 규절이 있어요. 아이가 막 남학신을 신고 뛰어가니까 이대 교주 최시영이 너가 남학신을 신고 가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 어머니의 살을 네가 밟고 가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땅은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살이다. 그리고 지금 콜롬비아 어쨌든 남미에서는 헌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 돼지 우리 어머니 이런 표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돼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생님 강의 좀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잠시 질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태 시민과 영성 부분에서 영성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생태 시민 자체가 원체 거창한 주제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비스가 이제 자연과 영성적 태도로 볼 때 자연을 이해할 때 인간과 파트너십으로 대등한 어떤 합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자연은 그렇게 자비롭지 못하잖아요. 이번에 폭우로 26명이 죽거나 사라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자연은 어떨 때는 너무나 거창하고 위태롭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존재로 다가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생태 시민으로 그 자연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영성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제일 질문을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영성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영성은 사실 우리 형제자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또 프란치스코 해고 그래서 저보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제가 영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태 시민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 자연 재난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생태 운동 활동가 얘기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좀 암울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끝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미 끝났다. 벌써 우리 가장 중요한 산업화 이전 1.5도를 이미 넘었고요. 우리가 뭘 해봤자 우리는 이제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아주 암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젠 적응의 문제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건가?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고 이 재난에 가장 취약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제 그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앞서 얘기한 범람하고 맨날 지금도 그렇잖아요. 땅이 이렇게 되고 산사태 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의 서식지를 우리가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살 수 있는 서식지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 적합한 서식지가 있을 텐데 인간의 수도 너무 많아지고 자연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이 막 범람하잖아요. 그럼 우리 애초에 우리 한민족은 그런 데 가서 안 살았어요. 해변에서도 안 살고 강 옆에도 안 살았어요. 우린 정말 우리 인간이 살만한 그런 곳에서 살았는데 우리 뭡니까? 강변에 쫙 아파트 들어놓고 강 뷰를 보겠다고. 해변에도 부산에도 보세요. 그걸 보겠다고 쫙 큰 아파트 짓고 심지어 파도가 넘나드니까 방파제를 더 높게 쌓겠대요. 이게 저는 이런 방식은 원래부터 틀렸던 거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방식은 서식지로서의 지구 한반도를 생각해서 인류가 살기 좋은 서식지에 사는 거고 우리 원래 호랑이가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랑이가 호환마마란 말이 있다는 거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 인간을 막 잡아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선 백성들은 호랑이를 안 미워했어요. 너무 놀랍게도. 호랑이가 누굴 물어 죽이면 그럴만 하겠다. 이렇게 심지어는 그러니까 호랑이에 들러붙은 어떤 원기가 죽였다라고 하지 호랑이가 죽였다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산신각 가면 다 호랑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언제 우리가 호랑이가 사라졌게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오면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인류에 우리가 해가 된다고. 근데 저는 그 결과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산에 나무만 제대로 있어도 이렇게 범람하고 이렇게 산사태 일어나지 않아요. 나무를 막 해치고 거기다 뭘 만들고 이러니까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댐도요, 제가 리버란 영화를 봤는데 전 세계 지금 댐을 만드니까 지구 자전도 좀 약간 자전 속도도 심지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지구에게 한 그런 것의 결과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을 생각할 때고 좀 더 자연 야생에 대한 서식지를 보존해주고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지역에서 인간의 우리만의 서식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잖아. 특히 이 재앙에 대해서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봐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부족한 답변이긴 한데 네, 이상입니다. 혹시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을까요? 저도 이제 서식지 관련해서 여러분 코로나가 왜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넘어온 이유가 인간들이 자꾸 박쥐와 접점이 생긴 거예요. 박쥐랑 인간은 원래 다른 데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그걸 개화를 하면서 박쥐와의 접점이 생기면서 결국 이 코로나는 저는 생태위기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한테 피해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일단 강의 드리고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